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닷새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을 네.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받쳐줬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장 여러 가지의 노이즈가 아직은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습니다만 PBR만 보게 됐을 때 0.83배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역사적인 저점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저점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정치적 노이즈가 길게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CPI라던가 금리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과 같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중대 위기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정치와 그다음에 이 경제를 분리를 하는 작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어차피 정치권에 좀 맡기면 되는 거고, 이제 F4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경제부처 주요 어떤 부문장들은, 수뇌부들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부분들, 예를 들어 외환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또는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은 경제는 확실하구나. 정치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해도 경제는 확실하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어서요. 결국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대외 신뢰도를, 그러니까 신뢰도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또 높이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체크 또 역시 세 가지 체크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정치 부분, 이게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꼭 시장과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보다도 이게 이제 시장의 상황과 관련돼서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체크사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이거 12일이죠. 내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요.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나온 얘기지만 김용철 김용환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가 됐고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뭔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안도감, 또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그 예산 통과 내용과 함께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 세금 부과를 2년 유예한다는 이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일단 당장 내년부터 내가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 부분도 시장에 또 안도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라는 내용보다도 미국 시장이 뭐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결국은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이슈들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이 대외 신인도 문제, 이 문제가 현재 우리 주식시장,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4,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필두로 하는 이 F4가 계속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매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F4 회의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외환시장 대응 여력 충분하다. 그리고 시장 심리도 반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우리 외환 보유액이 지금 4,154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의 수준이고 순대외 금융자산 9,778억 달러 이것도 근 1조 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외환시장 이런 불안한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장에서 우리가 내부의 힘으로 좀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금융 당국에서 자신감을 좀 내보인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뭐 개입을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외환위기 때는 이런 때처럼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뭐 현저하게 적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 잘 활용을 하면서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 시장의 신뢰를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증안펀드인데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과거에 5번 정도의 증안기금 또 증안펀드 형태의 이 자금들이 만들어졌었고 실제로 그중에 3번 정도 투입이 돼서 시장에서 지수를 반등시키는 그런 호재로서 작용을 했던 걸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와준다면 시장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조속히 증안펀드를 만들어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아직은 좀 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당국에서도 부양책이 아닌 안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중론과 당장 투입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긍정론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조만간 시장이 조금 더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증안펀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나왔겠습니다만 미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했습니다. 61억 달러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했고요. 이제 TSMC 66억 달러, 그다음에 인텔 79억 달러 각각 확정을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이 마이크론도 확정이 됐고 이제 삼성전자 64억 달러, 그다음에 하이닉스 4.5억 달러 이제 남아 있죠. 지금 일단 바이든 정부는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내년 1월 20일 전에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확정을 지으려고 좀 여러 가지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온 거는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 시기가 뭐 연내가 될지 또는 내년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집권 전에 우리도 확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비교적 이런 계엄 상황 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좀 붙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오늘 시장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좀 반등을 일부라도 좀 해준다면 시장의 이런 불안감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0.3%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종목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온 종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파벳이 이 퀀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5%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해당 이슈로 이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간밤 알파벳에 대한 주가가 5%나 다시 한번 움직인 만큼 오늘 해당 테마에 대한 움직임 국내 증시에서 또 연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연일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간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오늘 테슬라 종가 추가적인 3%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400달러 선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와 관련해서 낙관론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00달러까지 주가 반등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WTI 같은 경우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해당 기대감으로 2주 연속 최고치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도 1.2%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네요.
자, 이제 퀀텀과 관련된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한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것도 꼭 적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글이 양자 칩인 윌로우를 공개를 했는데 14년이나 걸리던 계산을 이제 5분 만에 컴퓨팅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과 퀀텀 관련주들이 강세를 강하게 보였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성, 국내 어떤 종목과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일 시장이 이렇게 쉬어가는 데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오늘 새벽 CPI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에는 PPI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 교체 전에 맞이하는 마지막 FOMC인 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FOMC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먼저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FOMC 안에서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오늘 내일의 물가 지표 중요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진행이 되죠. 중국 쪽에서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리고 금리 인하 폭도 내년에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같은 아시아권 안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만큼 이 중국의 부양책에 따른 수혜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중국 소비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해당 회의와 관련해서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 나왔던 글로벌 이슈 계속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마이크론 반도체 보조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공개했던 수치 그대로 확정이 났는데 이제 인텔과 마이크론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TSMC도 66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 앞서서 먼저 확정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4월에 66억 달러로 측정이 됐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월 돼서 4억 달러 보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의 예상치가 나왔는데, 최종적인 백악관의 승인이 아직 안 나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까지 한 달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최종적인 확정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도 트럼프 재집권과 맞물려서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고요. 간밤 마이크론까지 최종적인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의 소식이 언제 전해질지 잘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일정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지표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 일정까지 현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제 정말 강한 반등을 한 번에 보여줬는데 해당 기조를 그대로 오늘 국내 증시가 또 받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들 면밀히 주시해 보시고요.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이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으로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과감한 부양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여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국 다변화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앞으로 화장품주들 실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12월 11일 수요일 마키나우 일부 이슈레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 본격적으로 좀 말씀 듣기 전에 지금 나온 속보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11월 취업자 12.3만 명 늘어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는 기사 있었고 지금 자막 다시 나가죠.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하고 화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사 내용을 뭐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은 최 경제부총리는 제니 옐런 장관한테 한국의 이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다, 굳건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에 대해서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경제부총리의 최 경제부총리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상황이 경제 부분은 적어도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잘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오늘 경제부총리가 미 재무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슈에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소용원 차장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복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중간에 제가 뉴스를 전해드려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 쪽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어제 화장품주들 주가 엄청 올랐어요. 맞습니다. 어저께는 사실 뭐 코스닥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유독 눈에 띄는 섹터라고 한다라면 화장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난번에도 사실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소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언급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화장품주들이 크게 떨어졌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내수 부진에 따른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예.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사실 섹터를 뽑을 때 요즘 신저가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뽑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섹터라고 한다라면 화장품주를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미리 맞은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예. 화장품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워낙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서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그동안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예. 사실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저평가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의 평균 PER 자체가 한 12배에서 한 13배 정도까지 좀 하락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셨다.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버블이 붕괴됐을 때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주들은 사실 실적과 펀더멘탈이 잘 나오는 섹터들 중에 하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섹터라고 본다라면 현재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피크아웃 우려감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너무 눈이 높았기 때문에 피크아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네네.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은 네.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트럼프 관세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죠. 화장품도 이제 보편적 관세에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화장품 회사들도 이 ODM에 대한 주문을 할 때 중국 ODM 업체에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ODM 업체인 뭐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현지 법인 제조 시설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해외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물론 뭐 브랜드를 갖고 있는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고가 화장품들도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저가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 관세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라는 리포트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점들이 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2025년도에 성장도 꾸준히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더해서 이제 중국까지 이제 소비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들에는 좀 날개를 다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좁히면은 이제 ODM 네, 맞습니다. 쪽하고 개별 브랜드하고 어디를 좀 보세요? 저는 이제 ODM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 쪽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그렇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캐파가 넓어지는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ODM 쪽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주가의 행방도 확실히 ODM 쪽이 좀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좀 ODM 쪽을 좀 더 눈여겨보자 이 말씀이고. 자, 화장품주도 굉장히 올해 많이 화제가 됐던 업종이기도 해서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눈에 낯익으신 그런 종목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 정리해 주십시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속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12월 들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탄력을 더해주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화장품 수출 비중이 국내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K뷰티 수출국이 다변화가 되면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파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당연히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상승에도 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기업 3종목 정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가 있고요. 화장품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꼽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 지금 업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 건물을 좀 증설 중에 있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무려 7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14%가량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화장품 기업을 좀 주도했던 종목군들이죠. 지금 현재의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7%가량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1.3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LG생활건강도 1.1배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매출 기대감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제조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일에도 16%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률이 20%를 웃돌 만큼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고요. 주가 역시나 이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전일 5만 원 선 터치했습니다.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VT입니다. 이달 초에 27%가량 급등하면서 한 걸음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다가 어제 화장품 기업도 주목받으면서 다시금 2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 추이를 보게 된다면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현브랭크 수고하셨고요. 자, 서 차장님. 아까 ODM 쪽 좀 더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는데 ODM 쪽에 어느 종목 보시는 거예요? 코스맥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코스맥스 ODM 쪽에서의 세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품 섹터의 성장과 맞물려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맥스가 ODM 쪽에서의 2억 불 매출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이어지면서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맥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미 공장을 갖고 있는데 아직 여기가 적자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이 미국 쪽에 대한 아마존을 통해서라든가 틱톡샵을 통해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제품들을 보면 이 색조 화장 쪽과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쿠션 제품이거든요. 네, 코스맥스에서 생산하는 쿠션 제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하는 쿠션과 미국 북미 시장이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쿠션에 선케어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이제 선크림의 효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은 선크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FDA의 승인을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션에서 이제 선크림 제품의 성능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OTC 랩을 신설을 해서 이 미국 FDA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한 신설 팀도 좀 개설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선케어 제품까지도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중에 ODM 쪽에서도 제가 특히 이제 코스맥스를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북미 시장과 더불어서 또 동남아 쪽에 대한 공장을 또 신설을 해놓은 상태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소비까지 살아난다라면 사실 동남아, 그다음에 중국, 북미 시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포트가 짜지는 구간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성장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박스권의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화장품주들과 다르게 이제 추세 하락의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상승을 일으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ODM 쪽 글로벌 1위고 이제 이게 한국 콜마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콜마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포트의 다변화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구조를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코스맥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액션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우리 화장품이 이제 뭐 미국 뭐 국내가 아니라 미국 뭐 유럽, 동남아, 남미 뭐 중국 좀 전 세계에서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 좀 되겠고요.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중소형 브랜드사인 에이블CNC 가져왔는데요. 예. 정거래를 보니까 그 중소형 브랜드 기업 중에서 VT라는 기업이 네. 지금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써서 올라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섹터가 올 하반기 내내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대장주가 또 시장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업황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 중에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VT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장주로 이렇게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네, 중소형 브랜드 관련 주 중에서는. 중에서는요. 그리고 또 요즘에 장이 계속 좀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계속 좀 많이 빠지는데 에이블CNC 같은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있어서도 방어가 꽤나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길래 그래? 지금 이제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한 4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 수익률도 20%가 넘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주 현황에 리프앤바인이라는 특수 목적 법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프앤바인 뒤에 IMM 그 사모펀드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사 쪽에서도 이익을 당연히 추구하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이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작업인지 이렇게 강한 배당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 9월 달 330억 원의 중간 배당을 시작으로 해서요. 올해 9월 달까지 약 423억 원의 배당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을 고려했을 때 이 IMM 쪽 그 사모펀드사에서 가져가는 배당금이 약 260억 원 정도를 챙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에이블CNC 수익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그러게요. 배당 아니냐라고서 금융가 쪽에서는 물론 증권가 쪽에서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이 회사가 거둬들인 순이익이 137억 원 남짓하는데 배당액 자체가 지금 400억 원을 웃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펀드사가 2017년도에 인수를 해서 계속해서 그 화장품 업황이 좋지가 않아서 적자만 내왔었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된 게 딱 2022년도부터 네.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작년에도 이제 흑자, 올해도 계속 흑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간 엑시트를 위한 움직임도 좀 감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블CNC가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샤, 예. 그리고 어퓨, 그리고 최근에는 돼지 코팩으로 이제 인기를 끈 미팩토리를 그 브랜드만 이제 따로 떼서 지금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이제 관련 이슈도 그렇게도 있거든요. 하는군요. 네. 여기 이제 돼지 코팩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리브영이나 이런 곳 가면은 3단 돼지 코팩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파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에이블CNC 하면은 그 VT는 다이소에서 리들샷도 같이 판매하면서 품절 대란 일으켰는데 어퓨에서는 또 더 어퓨 라인이라는 그 다이소 브랜드를 또 런칭을 해서 역시 품절 대란을 한번 일으켰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하면은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잖아요. 있어야죠. 미샤 쪽에서 최근에 신제품을 10월 달에 비비크림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아마존에서 페이스 메이크업 부문에서 가장 사실 대표적인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판매 1위까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한 지금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이블CNC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배당에 대한 메리트와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상 이제 움직임 보더라도 최근 이제 11월, 12월 달 장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단 지금 지지 구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7,200원 구간대만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될 가능성도 높아서 배당과 시세 차이까지도 같이 함께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는 좋은데 맞는데 이게 배당을 계속 할 만한 여력이 될까요?
일단은 배당을 많이 줬을 때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진입하게 되는 그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 그렇긴 유동성도 매력은 확보하게 있죠. 되고 네. 그게 외형 성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배당 정책을 매각 전까지는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투자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블 CNC, 그다음에 코스맥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등 AI 칩 제조사를 넘어서 펠런티어 등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엔터, 미디어, 게임 등 무형 자산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전쟁 우려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주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좀 전에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셔서 내년도 쪽에 좋게 보는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인터넷 관련주들이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또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아니 최근에 인터넷 관련 종목들의 반등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않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 최고점 대비해서입니다. 마이너스 70% 이상 빠지고 최근에 그 윤정부 퇴진에 대한 반사의 수의 기대감으로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이 9월 달부터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엔터주들과 같이 함께 이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면 엔터주나 게임 이런 인터넷주가 어떤 우리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냐면,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도 무풍지대에 해당하는 업종 섹터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인터넷주들은 성장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나 수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30% 정도 가까이 반등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한번 브리핑 도와드린 적이 있지만 한참 이제 언택트 시기에 IPO로 자회사 상장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쪼개기 상장으로 기업 가치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었고, 또 윤 정부 쪽에서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에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됨으로써 주가상의 부담이 있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쪽에서 그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우리나라 카카오처럼 더 그렇죠. 많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쓰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 국민들의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라고 압박을 그랬었죠.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라인 야후 매각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네이버의 주가에 있어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생성형 AI 하고 출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AI 쪽이 가장 또 많이 활용이 되는 분야가 광고라든지 뉴스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치권 뉴스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도 이어가게 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그런 이제 압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서 뉴스 서비스에 도입이 되었었던 AI 도입을 하나 둘씩 없애게 됐었고요. 특히나 그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생성형 AI인 클로바 S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매를 한번 크게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상 부담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엔비디아 등의 AI 칩 제조사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펠런티어 등의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주로 계속 분위기가 좀 네.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가 AI 관련 서비스도 출시를 이미 하고 또 계속해서 신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시장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거의 지금 11월 한 달 내내 외국인들 다 도망간 줄 알았었는데 네이버 쪽에 순매수를 이렇게 쭉 빨간색 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계속해서 11월 내내 이어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인기관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네.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확인하다시피 순매수가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인터넷 관련주, 네카오 관련 종목들이 영업이익도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인터넷 관련 종목들 지금 저평가 메리트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40% 올랐는데 저점에서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평가 메리트가 강해서 보통 제일 최바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이 기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개인순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주 여러 가지로 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종목을 한번 좀 보죠. 고은별 앵커. 네, 인터넷 대표주를 포함해서 관세 정쟁을 피해갈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까지 한눈에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힘이 굉장히 컸었던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골든글러브에 대한 기대감, 드라마의 수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하루였고요. 엔터주들도 관세 정쟁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는 가운데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까지 엮이면서 하이브가 6%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역시나 이런 무형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 전쟁 회피로는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쿠키런에 대해서 인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데브시스터즈와 손을 잡고 나아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배틀그라운드의 실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60%가량 증가했죠. 3분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그런 부담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고환율 시대에 콘텐츠 관련된 게 현지 통화로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좀 서둘러 가보죠. 인터넷 관련주. 우리 곽유적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네이버를 아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셨죠? 네, 네이버 그러면은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예.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 언택트 수혜로 엮였었거든요. 그러면 언택트 시대 때 보통 최고 실적을 냈었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안 좋은 실적을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이제 보시다시피 창사 이래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전 사업 부문 역시나 고르게 지금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액 역시도 전년 동기에서 11% 정도 늘어났습니다. 쇼폰 동영상도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성과형 광고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서 광고 분야에서 특히나 두드러진 이런 매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 웹툰 하면은 올해 가장 많이 화두가 됐었던 부분이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웹툰 시장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유료 콘텐츠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무려 122%대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이 수출한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2조 가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지금 웹툰 나스닥 상장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북미나 일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쪽에서도 이런 이제 AI 신사업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올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조에서 5조 가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불필요한
비핵심 자회사들을 한꺼번에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무려 15개사가 네이버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 매각과 같이 함께 지금 신사업에 대한 계속해서 추가적인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시기여서 네이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네, 저는 뭐 인터넷 기업 하면 대표적인 카카오 좀 말씀을 예, 드릴 수 네이버 있을 것 카카오, 예. 같고요. 맞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설명을 해주셨듯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카카오는 현 정부와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네. 과거 박근혜 탄핵 시절도 생각해 보면 탄핵 소환이 딱 발의되고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김범수 회장도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수혜로서의 좀 기대감이 있고요. 말씀해드렸듯이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함께 좀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최근 인증서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 명이 돌파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외적 변수에 의해서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분출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난 9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굉장히 3개월 동안의 강한 수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네이버, 카카오에 뭐 두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단 두 회사 모두 뭐 우리를 대표하는 인터넷주들이고 여러 가지로 뭐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잘 좀 참고하시고, 대신 요즘에 좀 올랐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IM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제목에 바텀업 체질 변화와 탑다운 환경 변화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바텀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탑다운 관점에서는 거시적인 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탑다운 관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가 쪼그라들면서 함께 하강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스마트폰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근까지 MLCC 판매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 극심한 엔저가 더 이상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입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선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를 했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바텀업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MLCC입니다. 이 MLCC 사업 부문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AI 서버의 특수한 환경, 즉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은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사인 무라타와 함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버용 FCBGA입니다.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3분기 외형 성장률이 30%대를 유지하면서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인텔 서버에 대한 노출도가 없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고 AMD향으로 고성장하고 있고요. 또 빅테크들의 ASIC, 즉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맞춤형 반도체향으로도 고성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장용 카메라입니다. 이 전장용 카메라는 전체 카메라 모듈의 외형 가운데서 15%를 차지하기까지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북미 전기차 업체 향으로 출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화소 카메라 향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20%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보일 부문이 바로 카메라 모듈이고요. 이 때문에 진정한 자율주행 수혜주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부진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성장세를 봤을 때 위험 대비해서 보상이 큰 주식이다라고 총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다음은 SK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정비 끝 활주로 도착이라면서 내년에 나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겠습니다. 7조 7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530억 원대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형성된 시장의 눈높이는 소폭 하회하겠지만 흑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유,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겁니다. 목표 주가 15,000원의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달았네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구조조정을 지난 3분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진행했고요. 4분기에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등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덕분에 2025년에는 연간으로 약 1,500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수적으로 잡아놨던 일회성 비용 약 1,000억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여기에서 감소가 발생한다면 영업이익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죠. 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높은 환율도 동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받고 있기 때문이죠. 4분기 평균 환율은 1,384원으로 3분기 대비해서 소폭 높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4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 매출 연간으로 25조 원대,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를 기록하겠습니다. 북미 고객사 향으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WOLED의 출하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가상각이 종료되면서 비용이 절감되면 또 이익률은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습니다. 또 광저우 팹을 매각한 대금 약 2조 원인데요. 이것이 1분기 말에 납입이 됩니다. 이렇게 현금 레벨이 높아지면 앞으로의 생산 증대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지난 4년간 실적 부진과 함께 겪었던 구조 조정 그리고 재무 구조 체질 개선을 겪어서 과실을 확보할 수 있는 때가 내년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대형주 기술주의 상승에도 CPI 발표를 앞두고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장중 상승 움직임 보였지만 중국의 반독점 조사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TSMC의 실적 우려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직은 상승 랠리 중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서 이제 다른 업종 테마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앞에서의 조정을 한 번에 되돌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코스피 2,400포인트 위로 올라왔는데요. 일시적인 반발 매수세 유입인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를 지키고 반등 흐름으로 전환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로는 4차 산업과 게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은 제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연과 탄핵 이슈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안정화되면 해당 테마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시장 폭락 후에 반등하면서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상승이 나왔고요. AI 의료기기 관련주인 루니드스의 경우는 20% 가까운 상승 보였고 퀀텀 매트리스, 뷰노 등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 등 다른 4차 산업 테마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임주의 경우에는 긴 조정 이후에 아직도 바닥 구간을 못 벗어났지만 내년 신작 게임이 차례대로 출시되고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강한 수급과 함께 급등 이후 조정을 받는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가 될 수가 있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코인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거래소 하루 거래 대금이 27조, 이 중에서도 업비트의 거래 대금만 20조 원인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분 보유분만큼 배당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두나무는 나스닥의 상장도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상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2만 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 유효하고요.
있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보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입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민 전문가분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뉴욕 시장은 세 지수가 모두 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엔비디아는 좀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또 급반등을 했었고요. 이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참 중요한데, 자, 오늘 처음 인사해 주신 우리 이민 전문가님, 오늘 탑3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탑3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어저께 오후 4시에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플러스 이어가지고 금투세 플러스 뭐 가상자산 유예 법안이 2년 뒤까지 연장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전국도 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금투세 폐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막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좀 괜찮은 증시에 자금이 좀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장의 효과는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극적인 변화로 이뤄지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뉴스로 또 보여집니다. 금투세 폐지 다음 단계로는 역시 상법 개정과 상속세 개정안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의 견해가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난항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10조 원 규모 증안펀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융당국이 최근 시행 가능성을 수차례 발표한 증시안정펀드라고 하죠. 증안펀드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이 될 때는 이러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집행 효과가 있을지 갑론음박이 뭐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오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증안펀드라는 것이 가동이 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처럼 구두 개입만 있었을 뿐 과도한 패닉세를 방지하는 효과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절에 코스피가 1,400선까지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2020년도에도 증안펀드가 10조 원 규모로까지 구성이 됐지만 현재 투입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이런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하락 소식입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간 투자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증시가 이틀간 조정을 받으면서 위탁 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중심적으로는 알트코인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요.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파생 상품이 대규모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자체에도 좀 충격을 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하락에도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면서 제가 봤을 때 11월 달 미국 대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5주간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뭐 비트코인을 탈출하자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가상자산 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몰려갔던 거래 대금이 우리 증시, 국내 증시로 다시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현재 분위기로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단 약간 쉬어가는 조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요. 증안펀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개봉 임박해서 관련주가 빅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희에 이어서 철수도 나온다는데 철수가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영희와 철수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에서 만났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개봉하는 것이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골든글러브 2022년도에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까지 탔었죠. 근데 지금 골든글러브 후보에 또 올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개봉이 안 됐는데 1월 5일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이라 급하게 넣은 것 같거든요. 골든글러브에서. 뭐 연속으로 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봉도 안 한 거를 골든글러브 후보에 넣었다. 일단은 심사위원들은 다 보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오타가 났네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지금 동반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기다가 뭐 또 이거 이렇게 엮이는 거 싫은데 또 현대고 동문으로 또 아시죠? 꽃다발 주고가 또 엮여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엮여 있다.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가십거리로 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좀 항상 그러는데 일방통행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비자 무비자 저기도 우리나라가 말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랑. 그냥 갑자기 무비자로 우리나라 들어오라고 하는데 다 자기네 돌아와서 돈 좀 써라 이거죠.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GDP가 제대로 수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를 살리려고 우리나라한테 계속 유인책을 펼치는데 뭐 어쨌던가 저쨌던가 뭐 판호 발급도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풀리니까 뭐 좋긴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억지로 좋아해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주가가 급하니까요. 이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가가 급하니까 뭐 그렇더라도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껄끄러움이 있더라도 뭐 일단은 주가에는 좋은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죠. 리들샷을 만드는 지금 VT가 가장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발 영향이 많은 것들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장이 2개나 있는 코스맥스라던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거죠. 다행히 어제 그런 쪽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워낙에 그걸 막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미국을 뚫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 네. 전환 속도가 인디 브랜드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전환이 느려서 움직임이 덜했었는데 어쨌든 어제는 좀 올랐다. 세 번째는 삼양식품이 다시 역사적 신고가가 또 눈앞에 왔습니다. 대단한데요. 2025년 하반기면은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농심은 해외에서 수출을 하는데 공장을 만들어서 삼양식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죠. 국내 공장으로. 그래서 밀양 2공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라면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K라면의 최대 수혜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는다. 곧 역사적 신고가 재돌파가 오늘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 다시 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 화장품, 삼양식품까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58분 넘어섰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일제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코스닥이 5% 이상의 상승분을 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0.14%가량 코스닥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0.1% 하락하면서 2,41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대형주들의 약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23%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4가지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0.37% 하락, SK하이닉스가 1.9%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SK하이닉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 기업 0.91%가량 상승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현대차는 1% 이상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알테오젠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역시나 1.2%가량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한 걸음 쉬어가면서 바이오와 2차 전지 다소 엇갈린 모습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게는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이 과도했던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역시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 우리 시장 지금 방금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 사실은 장 초반보다 뒤로 갈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장의 흐름이었고 오늘은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이제 지수가 떴습니다.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0.02%, 0.08% 플러스긴 합니다. 살짝 강보합권에 좀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일단 지수 출발하고 있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곰베랭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11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양 시장은 동시호가 상황과 비슷하게 엇갈린 채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일제히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계감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0.16%가량 빠지면서 2,413선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6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좀 지속적으로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출 관련돼서 올해 12월 달 수출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16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수출 데이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7%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엔비디아를 향해서 반독점과 관련된 제재 조사에 착수를 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1.5%가량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9%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간밤에 좋았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이로 인해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시장이 또 다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 0.95%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2%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그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완성차 기업들 괜찮았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지금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바이오는 좀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오늘 좀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 듯하고요. 네이버의 흐름이 오늘도 좋습니다. 네이버가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강달러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이 현지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일 때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소재라던가 원자재에 대한 금액 그 구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들 달리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이 오늘 0.7%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금융과 관련돼서 사고가 있었다. 140억 원가량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공시가 나왔었는데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오늘도 2.6%가량 빠집니다. 240만 원 터치한 뒤에 좀 지속적으로 내려앉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는 반면 0.9%, 1%에 가까운 상승. 포스코홀딩스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 속에 전일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의 낙폭이 큽니다. 2%가량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HD현대중공업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나 오늘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일에는 소폭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견조하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오히려 알테오젠은 1.5%가량 빠지고 있고요. HIB도 0.9%, 리가켄바이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단기간에 강한 반등 나왔는데 오늘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상승 출발, 에코프로는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습니다. 휴젤도 상승이고요. 2차 전지에서는 엔캠이 1% 이상의 강한 상승, 클래시스도 2.8%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엔터주 제어일표 엔터가 하루에 흔들림을 제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1.8%. 지금 소속사의 학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과장됐다라는 입장을 제어일표 엔터에서 좀 밝힌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한 걸음 쉬어가면 11위권이고요. 리노공업 오늘 2%가량 상승. 지금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 초전조체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삼청당제약이 다시금 시동을 걸면서 10만 원 선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체크 계속해서 지금 상승폭 높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출발, 루닛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닥 25위권 내에서 가장 큰 상승 보였었습니다. 오늘도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SM도 1%가량 상승하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HBSP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소부장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장 개장 상황,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은별의 거 수고하셨고요. 코스피는 확실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둘 다 오늘 부진하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조금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 네이버가 지금 9위까지 올라와가지고요. 2% 넘게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금융주들은 오늘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KB금융 약보합이고 고려아연이 5%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신한지주만 대신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네요. 코스닥은 확실히 좀 코스피보다는 좀 낫네요.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괜찮고 바이오 쪽도 그 화장품 쪽이 괜찮군요. 이런 쪽도 괜찮고 앞서 좀 들으신 내용들이 좀 시총 상위 종목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은 어저께 이제 상승이 되고 난 뒤에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저께 많이 상승을 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기대도 많이 해보시고 했는데 아마 어저께 야간 달러 선물 지수가 살짝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간은 좀 충격을 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시장이 못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에서도 강보합 정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간 종목이 지금 한 659 종목 되니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합 아니면은 좀 강보합 정도로 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정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 엔캐리 자금 때 8월 5일 날 그 저점까지 깼었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가장 좀 핫한 쪽의 테마로 본다면 역시나 양자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에 25승이라고 하죠. 10에 25승짜리의 계산식을 단 5분 만에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이제 구글 쪽에서 알파벳이죠. 알파벳에서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에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몰릴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양자 컴퓨팅 쪽 엑스게이트라든지 우리로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DB하이텍이 또 개별 이슈가 나왔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개발 완료가 됐다. 원래 테슬라랑 좀 밀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해줬고 어저께 밤 뉴스에도 이제 테슬라의 이번에는
AR 칩이라고 RF 칩이라고 하죠. RF 칩을 납품할 수 있겠다. 뭐 납품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속보가 좀 나오면서 DB 쪽의 움직임도 오늘 좀 괜찮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많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가장 조금 피해가 받는 업종이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왜 엔비디아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카드로 빠르게 돌려가지고 현재 뭐 AI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걸 돌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계산이 빠른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엔비디아가 현재 쓰고 있는 GPU라는 이 칩이 조금은 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저께 엔비디아도 충격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오늘 정도는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따라 SK 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HBM 관련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총평을 해드리자면 반도체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죠. 반도체 쪽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약간 올라가지 못하고 강보합 정도로 멈춰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종목은 대부분 조금 오늘도 어저께만큼은 아닙니다만 해피하게 좀 하루를 좀 편안하게 좀 보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양자 컴퓨팅하고 엔비디아와의 상관성 말씀을 해주셨고 예, 지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플러스로 돌아서서 0.1%긴 한데 높지는 않죠. 대신 코스닥이 오늘 현재 1.6%까지 지금 장 초반에 강하게 좀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땐 개인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지금 오늘은 동반 매도를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신수엽 위원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와 삼성전자 10년 선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딱 걸려 있고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도 깨지 않은 10년 선을 만약 깨고 이번 연도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 당시의 상황보다 나쁘다는 건데 그거는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본질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경기의 근간이 깨져버린다는 건데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는 정말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 오는 블랙스완급 태풍입니다. 그때도 깨지 않는 게 깨진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들이 다 깨지는 것이고 경제의 어떤 근간 그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미스터 마켓이 그걸 모든 걸 알고 있다면은 지키겠죠. 우리나라가 국가 보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년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멈춥니다. 약해요.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강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좀 강하게 올라오지만 코스닥은 더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고 일단 빨리 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24년도 12월 9일이죠. 12월 9일 하락갭이 떨어졌잖아요. 이틀 만에 메꾼 건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락갭이 이틀 이상, 이틀 초과 3, 4일 내에 메꿔지지 않으면 이 하락갭이 굉장히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락갭이 2024년도 11월 달 저점을 깨는 하락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24년도 11월 달 저점이 고점으로 고착화돼 버린다는 거죠. 일단은 이틀 만에 하락갭을 메웠고 그 위로 빨리 올라가야 이 하락갭을 이틀 만에 메운 이 효과가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일단 2,450 이상을 코스피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예.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 이상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동안 저점으로 작용하던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저점으로 작용하던 게 이제는 머리 위에 고점으로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예. 그럼 이제 그게 굉장히 뚫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다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좋지가 않죠. 지금 개인이 3일 동안 제가 느끼기에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애증까지 버리는 그동안 남아있던 한 톨만의 애증까지 버리는 분노의 저거 손절이다 저거. 근데 지금 일단 신용미수는 신용융자가 16조로 이게 16조니까 절대적으로는 엄청 많아 보이죠.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20조 7월 달에 20조까지 갔었거든요. 4조 가량이 지금 손절이 터졌습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신용융자가 최저치예요. 물론
고객예탁금이나 신용융자는 지수에 따라서 지수가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오르고 그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신용융자라는 이 빚으로 하는 게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는 긍정적인데 저 신용융자가 B2가 터지면서 손절이 나오는 것을 외국인이 걷어간다면 그게 쿵짝이 잘 맞는데 외국인이 걷어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12월 9일 날 하락갭 나왔을 때 그때 걷어갔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단 1,000억 원밖에 사질 않았습니다. 지금 기관이 그날 7천억 가까이 샀고요. 그 다음날 4,500억 샀는데 예. 그중에 대부분은 예전의 증권사인 금융투자입니다. 예. 금융투자는 단타 성향이 아주 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의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지금 1433.06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서 1450원을 뚫는 일이 발생되면은 아까 전에 거기랑 딱 물려버리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갭이 떨어지기 전에 저점을 회복하기 전에 예.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코스피, 코스닥이 머리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죠. 그 예. 트리거는 외국인 매도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근본 원인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짙어져서 더 판 거든 아니면 지금 미국이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 S&P 500이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전 세계를 동반적으로 매도하는 거든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어떤 핑계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가 다시 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내리꽂는 알겠습니다.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잘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위원 말씀 들었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12.4% 수출이 늘었고 반도체도 43% 증가했고 자동차는 8% 넘게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좀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9시 17분 다 돼가나요?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섹터별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은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양자 기술로 쏠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 발표와 관련해 알파벳이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퍼컴퓨터가 14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일경보다 더 큰 기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5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들 일제히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도 정치 테마주 관련된 인물들 이름 올라오고 있고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의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출시 예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모멘텀 한 번 더 받고 있고요. 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 관련 기업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받쳐줬던 기관이 오늘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400억 원 이상을 던져내면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개인이 오늘은 매수 주체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다만 순매도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가량, 기관은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로 인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철강금속도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속해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군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품 그리고 의료정밀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업종별 등락률을 확인해보면 전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강하고요. 운송장비와 화학 그리고 반도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은 모습.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오늘도 더 강하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우선 오늘도 정치 테마주의 강한 상승 오리엔트 바이오는요. 오늘까지 6연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범한건연과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조 어제에서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디젠스가 가격제 한포까지 상승했고요. 엑스게이트가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엑스게이트가 양자 컴퓨팅 대장주로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직후 특징주 전문가들은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이제 두 분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민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흘러감으로써 코스닥은 현재 2% 또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아까 조금 보합 상태에서 다시 네.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중심 테마는 양자 컴퓨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이쪽으로 좀 많이 뭐 적극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양자 컴퓨팅을 좀 보완해주는 보안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안주 쪽에서 드림 시큐리티, 뭐 센지랩, 라운 시큐어 뭐 이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뭐 꼭 이 양자 컴퓨팅에 접목되지 않더라도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AI 해킹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보안이 많이 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안 쪽으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현재 양자 컴퓨팅의 개발이 지금 상용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또 연계해서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양자 컴퓨팅은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었고, 자 이번에는 신일서 위원 어떻게 종목별 흐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역사적 신호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죠.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파마 리서치 같은 예, 여러 그러니까 수천만 마리의 연어의 희생과 그리고 그 아픔을 견뎌냈던 여성분들의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리쥬란 힐러를 자주 처방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파마 리서치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같이 향유하셔야겠죠. 의사분들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자, 파마 리서치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또 찍었고요. 대단한 흐름이죠. 지금 2021년에 영업이익이 525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1270억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1540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3405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죠. 덩치가 커지면서 마진까지 넓어지고 있는 시대고요. 이것도 미국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엘러간을 갖고 있는 에브비의 주가가 아주 탄탄하죠. 지금 미용 쪽 관련 제약주로는 에브비가 탑이겠죠. 다른 머크라던가 뭐 지금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지금 뭐 엘라이리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엘러간을 가진 에브비를 보는 게 이 맞고요. 그다음에 침습, 비침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침습에 관련된 이쪽이 지금 강한 거죠. 우리나라의 휴젤, 그다음에 휴젤의 보톡스, 휴젤의 보툴렉스죠. 보톡스에 해당되는 보툴렉스, 그다음에 파마리스제 리쥬란 힐러 이런 것들 지금 24만 원이 돌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불이 붙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히타치를 보고 HD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의 후속으로 일진전기를 얘기 드렸는데 일진전기가 또 가고 있죠. 지금 파마리서치, 일진전기 다 공통점 뭐죠? 10개월 선에서 급등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놓쳤으면 두 번째 조정 약간 나올 때 10개월 선에서 최대 베팅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가 바로 직전이에요. 6월 달에 기록했던 71만 8천 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내로도 신고가가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가기 직전인데 삼양식품도 또 똑같죠. 첫 번째 놓쳤으면 언제 사라고 했어요.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꼴 당해도 기다렸다가 첫 번째 RSI 과열권에서 빠져나올 때 엔드 10개월 선 거기서 다 쏟아부으면은 첫 번째 거 놓쳤어도 두 번째에서 그 이상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시점이 온 거고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죠. VT도 똑같죠. 또 이것도 10개월 선이죠. 다 똑같아요. 지금 업종 섹터는 다 달라도 기술적인 모습은 전부 다 일치하는 거 아시겠죠? 월봉에서 RSI 과열권 빠져나오면서 엔드 10개월 선에 올 때 그때가 두 번째 인생 배팅 기회예요. 전부 똑같아요. 지금 일진전기, VT, 파마리서치, 지금 삼양식품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52주 신고가 내지는 역사적 신고가 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시 정리 드릴게요. VT, 삼양식품, 일진전기,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1년 신고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주시장이 상장된 이래 최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며 재무제표도 지금 가공할 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내용과 기술적 내용이 전부 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시장이 이런데도 지금 가고 있는데 시장이 돌아서면 쟤네들은 폭등합니다. 지금 저런 종목들만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가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진전기, VT, 파마리서치, 삼양식품 이렇게 종목을 네 종목 말씀하시면서 펀더멘탈도 좋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니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오죽 더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9시 25분 돼가네요. 네,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듯이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진입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천천히 살펴볼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예, 다시 K 컨텐츠, K 화장품, K 라면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삼양라면 사가고 오징어 게임에 삼양라면 등장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이소 가서 리들샷 사가고 우리나라에 와서 리쥬란 힐러 맞고 가고 그 열풍이 지금 다시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그 뭐 여행국으로 경계돼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수출 부분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재무랑 기술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렇게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구나 하고 저런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 콘텐츠, 화장품 그리고 라면까지 다시금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도 메리츠 증권의 김경욱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조금 좀 마음 편하게 종목을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일단 좀 현재 상황하고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예상 25년 영업이익이 39.5조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시장에서는 컨센을 시장의 가이던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D램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향 HBM3 양산 공급 지연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라고 하죠. DDR4를 최근에 굉장히 좀 밀어내기가 거세지면서 동사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에서 HBM 관련 중국 수출 규제 그리고 중국발 매출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전에게는 시장 리스크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컨슈머 기기 수요 부진, 그다음에 공급 업체 간 경쟁 심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내년도에는 좀 빠른 속도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그리고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4년 4분기 일단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이미 역사적 최저점 수준인 12개월 트레일링 PBR 1.0배 그리고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악재들을 올해 내내 이제 일단은 반영을 해왔고 최근 동사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 사업부 체질 개선 그리고 CXMT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25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를 좀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AWS 그리고 브로드컴, 메타 등 같은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ASIC 칩 수요가 내년에는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급처인 삼성전자의 HBM 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양 HBM 관련 수주가 내년에는 나와준다면 동사의 체질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엔터티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CXMT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25년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매우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회복하기엔 좋은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참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거운 종목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대가 좀 보이십니까? 일단은 아까 기본적인 분석은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도 올해 내내 30%가 넘게 일단은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라면 기술적 기본적 분석 모두 일단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를 끝으로 오늘 마켓나우 일부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요. 시장 상황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4% 가까이 올라서 좀 가고 있고, 예, 코스닥은 2%를 좀 넘었네요. 여전히 수급은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 다 동반 순매도 하고 있고 환율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환율 좀 1,430원 찍었네요. 2원 10저 2.1원 내린 상태에서 현재 환율도 일단은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고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악화, 두 번째는 트럼프 2.0 시대 대비, 세 번째가 탄핵 정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과연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 주요 1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삼성, SK, LG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혼합 위기에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 위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탄핵 정국까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상황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우선 시계 제로 상태로 해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기업들이 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보통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10월 이후에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임원 인사를 하고 예.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선 방금도 환율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아마 지난 사업 계획을 짤 대부분 그룹이 환율 한 1,300원 중반대로 아마 환율을 확정하고 많은 사업 계획을 짰을 텐데 일단 베이스가 다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 시계제로 상태로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이 시기에도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지가 첫 번째인데 오늘 이제 뭐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지나면 불확실성만 해소돼도 여러 가지가 해소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룹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제일 분주합니다. 이유가 오늘 뭐냐면 리스크까지 또 불거져서요. 맞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은 이 탄핵 정국이 트자마자 중심 부서가 법무부서가 됐어요. 예. 법무부서가 정치 리스크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2주 전에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게 1심은 지난 2월 달에는 1심이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했는데 일단 구형을 5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요 재판이 2심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3일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다면 뭐 제가 볼 때는 1심이 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바빠졌다. 이렇게 돼서 삼성그룹은 이 외에도 지금 반도체 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룹 전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전자 오늘 여전히 뭐 오만전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SK그룹의 경우에는 현재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SK그룹은 리밸런싱을 굉장히 고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리밸런싱 하는 와중에 지금 환율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가 일단은 논의가 될 것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와도 마찬가지지만 SK그룹도 하이닉스 반도체 플러스 SK온이 미국 공장을 짓고 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 일단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해 보여서 현재 리밸런싱 구조에 대한 그 당황한 기색을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리밸런싱이 끝나면 SK그룹은 아마 새로운 IPO를 준비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불확실해졌다. 예. 네.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해져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AI하고 바이오 뭐 배터리를 기준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데 투자에 대한 것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은 뭐 우선 환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수출주로 예. 봤을 때요. 예. 그렇지만 그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4대 그룹 중에서는 호세 문효수 사장이라든지 성김 사장을 먼저 임명하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뭐 그 준비들은 트럼프 2기 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정국은 아마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대차는 지금 이 탄핵 정국 집회에 금속노조가 합류를 하면서 네. 지금 파업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LG그룹의 경우에는 우선 사장단 회의를 수집을 했는데 LG그룹은 4대 그룹 중에서 그나마 제일 차분하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요. 예. 지금 8년 만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면서 사실 리더십 부재 여러 가지 현안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정부 공백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거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만약에 이번 주까지 넘겼다. 그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환율을 보겠지만 어쨌든 1,430선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1,450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1,500은 금방 가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단 대외 신인도 급락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해외에서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시스템 붕괴 넘어가는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보면 환율 급등으로 일단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받는 곳은 금융권입니다. 금융주죠. 밸류업으로 그나마 금융주들이 올해는 그나마 나았는데 현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외화 자금을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외화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이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환율이 높아질 때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당장 내년 말에 배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주 중에서도 외화 비율이 높은 하나 금융지주하고 우리 금융지주가 주가 하락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외화 자산 비중이 외화 높기 자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를 때 금융 쪽의 지주 회사들을 좀 민감하게 보시면 만약에 1,450선이 깨지면 이게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만약 이번 주에 해결이 돼서 1,400원대 초반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낮아지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자동차 이게 지금 전략물자 핵심 생산 기지가 한국으로 글로벌에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불안한 상태가 오래 가면 이 전략자산 핵심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키가 뺏기기 때문에 저는 이 불안한 요소를 빨리 제거해서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좀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엔비디아를 그 주요 고객사에서 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확 잡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정치적인 변수를 우려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다른 공급처를 찾을 가능성도 당연하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나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불안한 점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 우리 주요 수출 품목, 효자 품목인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이 다 파장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우리 산업계 수출 맏형은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원화 약세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런 원화 약세가 장기화됐을 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완율이 그렇죠. 장기화됐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용 증가에 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빚을 냈던 그런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금 조달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뭐 반짝 환율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은 반짝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중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삼중고는 사실 다릅니다. 다른 부분 삼중고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출 뭐 주도지만 내수 심리가 이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는 12월이 가장 대목입니다.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신 자동차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정국이면 제가 볼 때 내수 시장 급속도로 냉각될 겁니다. 그럼 실적도 타격을 받겠네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일단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좀 지금 보고 있고, 수출이 지금 호수세를 띄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환율 효과를 보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자동차도 많은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1,450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도 하나의 거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업계에 좀 보시면 금속노조가 지금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생산 중단이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중고, 내수 시장의 냉각, 그리고 장기로 갔을 때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의 증가, 그리고 금속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이 생산 중단의 우려, 이 삼중고를 좀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연말 특집 되면서 그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하고 말씀을 잠시 나눈 바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 우리 지금은 약간은 무시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도 가성비 좋은 괜찮은 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에겐 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자동차가 한국에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가성비로 승부를 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시장에 들어갈 때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지금 중국 자동차가 단순히 가성비로만 승부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뭐 몇몇 자동차 기업들은 보면 충분히 성능까지
무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수 시장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경쟁해야 될 판이라서 저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품질 경쟁력까지 우리가 중국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도 도래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원자재 수입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업계, 뭐 유류뷰 이런 부분으로 신경 쓰는 항공 업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제 재밌게도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좀 급등을 했어요. 예,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석유화학업계도 철강을.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의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양해가 이제 3월에 있을 텐데 양해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인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비를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철강이 오른다 보는 거죠. 그나마 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철강은 중국 공급 과잉은 내년 빨라도 중국이 소비가 촉진되어도 빨라도는 1분기, 2분기에는 여전히 공급 과잉은 갈 것이다. 그래서 철강 쪽은 거기에다가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철강은 한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석유화학업계도 어제 반짝 했는데 중국 요 같은 시진핑 말 때문에 똑같이 철강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라 봅니다. 저가 공세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자 일단 트럼프 2기 체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상은 좀 정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탄핵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게요. 지난 탄핵 때는 기업들이 사실 연루돼 있어서 아주 어려웠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냐 묻고 있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참 그렇죠. 문제죠. 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김일변 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LG 헤이그라든지 미국 그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의 워싱턴가와 정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트럼프 2기 정부를 미리 바이든 정부 때부터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나마 공식적인 외교부나 통상부의 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와 대응할 때 공식적인 채널 자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관세 폭탄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 자체에서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저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전에 빨리 공식 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을 대응해줘야만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들 자체에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하고 인사를 통해서 임무들을 통해서 가고 있지만 일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 전에 통상이나 외교 쪽에 미국과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있죠.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대표님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내년 초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요 각국에서 자기 살 길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이외입니다. 보조금을 이제 막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겠죠. 우선 리쇼링, 그러니까 기술 안보와 제조 안보를 굉장히 추종할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각국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보와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업이 똑같은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반짝 희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조선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 국가들이 아마 기술 안보와 제조 안보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텐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나마 좋은 길을 가지고 있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좋은 지렛대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 전국을 빨리 안정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트럼프 정부와 좋은 협상 카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칩스법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제조업이나 기술 안보가 필요한 것들은 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저는 뺏기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재원의 투자 그리고 보조금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10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지 말씀드렸고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코노믹토 함께했고요.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의미가 있는 코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반등은 하는데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오늘 반등세가 좀 남다르고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이 섹터가 반등의 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